단결 성투 기대감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이 순간 강남 PB센터 안에서 VIP 자산가들이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반 투자자들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은행 창구에서 연 3%짜리 예금 통장 개설하면서 뿌듯해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면 부자들만 세금 한 푼 안 내고 7%, 8% 수익 챙기는 동안 여러분만 소외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중들은 절대 모르는 채권 시장의 진짜 구조를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요. 지금 뉴스에서는 채권 금리가 어쩌고, 국채 발행이 저쩌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터쩌고 떠들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채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앞이 하얘지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행 예금이라는 아주 좁은 창문으로만 금융세상을 봐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창문을 통으로 뜯어내고 통유리 파노라마 뷰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밤새 분석하고 팩트체크한 거 전부 다 여기 쏟아부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자, 그런데 오늘은 순서를 좀 뒤집어서 가겠습니다. 보통 채권 강의라고 하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돈 이야기, 즉 왜 부자들이 채권에 환장하는지 그 세금의 비밀부터 먼저 까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와 채권 가격에 미친 시속게임 원리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미국을 발칵 뒤집은 실화 스토리로 마무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을 먼저 알아야 기초 개념이 훨씬 빠르게 꽂히거든요. 일단 보물지도 먼저 펼쳐놓고 그 다음에 지도 읽는 법을 배우는 게 맞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강남 부자들의 은밀한 장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질문부터 해볼게요. 채권이 뭔지 모르는데 채권 투자를 해본 분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반대로 채권이 뭔지 어렴풋이는 알지만 나 같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읽는 경제기사에서 채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냥 스크롤 내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2026년 현재 국내 채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고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채권이 주식보다 훨씬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다수 개인들은 아직도 그냥 은행 예금에 돈 묻어두고 있어요. 이 격차, 10년 뒤 통장 잔액 차이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자들이 채권에 왜 그렇게 꽂혀 있는지 그 속내를 보여드릴게요.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에 아주 독특한 구멍이 하나 있어요.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자 수익이고 다른 하나는 매매 차익입니다. 이자 수익에는 15.4% 세금이 붙습니다. 예금 이자에 붙는 것과 같은 세율이죠. 그런데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생기는 매매 차익, 즉 가격 차이에서 나오는 돈은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냅니다. 잠깐, 뭐가 달라요? 예금이랑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이 은행에 1억을 넣고 연 5% 이자를 받으면 500만 원의 이자 수익이 생깁니다. 여기에 15.4% 세금이 붙으니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약 423만 원입니다. 77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폭탄까지 맞습니다. 부자들이 은행 예금에 큰 돈을 못 넣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넣으면 넣을수록 세금 폭탄이 더 세게 터지거든요.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경기도 판교에 사는 정 대표라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스타트업 엑시트로 현금 100억이 생겼어요. 이분이 은행에 이 돈을 전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 2천만 원을 미친 듯이 초과합니다. 세율이 누진세로 적용되면서 이자 수익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세금이 무서워서 예금을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대표님,
저금리 시절이었던 2020년도에 발행됐던 10년 만기 국고채가 있습니다. 이 채권의 표면금리, 그러니까 차용증 종이에 인쇄된 이자율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할인이 됐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이 채권을 사면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 실제 수익률은 5%가 넘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는 제가 실제로 버는 5% 수익률의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종이에 인쇄된 표면금리 1.5%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나머지 3.5% 차이에서 나오는 수익은 점구, 매매 차익으로 분류되어서 비과세, 세금 제로입니다. 정 대표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100억을 투자합니다. 왜냐고요? 은행에 넣으면 세금 폭탄 맞을 돈이 채권으로 들어가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대폭 줄이면서 오히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표면금리가 낮은 저쿠폰 채권을 강남 자산가들이 쓸어 담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시죠? 채권 가격이 왜 할인이 됐지? 표면금리 1.5%짜리 채권이 어떻게 5% 수익률이 나오지?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순서로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보니까 이제 궁금하게 됐잖아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금리와 채권 가격에 미친 시속 게임입니다. 경제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장금리가 오르자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 이 문장을 처음 보는 분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건데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왜 가격이 떨어져? 이게 바로 예금 뇌구조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예금은 지금 내 돈을 넣고 미래에 받을 돈이 금리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예요. 금리가 오르면 미래에 받을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구조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채권은 미래에 받을 돈이 이미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fixed income, fixed income이라고 부르죠. 수입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기가 5년 남은 1억 원짜리 채권이 매년 이자를 300만 원씩 준다고 차용증에 박혀 있으면 파월 의장이 금리를 아무리 올리든 내리든 코스피가 폭락하든 폭등하든 5년 뒤까지 제가 받을 돈은 총 1억 1,500만 원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변하는 건 딱 하나, 그 고정된 미래 돈을 지금 얼마에 살 것이냐입니다. 여기서 아주 찰진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점 상품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삽니다. 이 상품권으로 편의점 가면 무조건 10,0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채권이에요. 미래에 받을 가치, 즉 10,000원어치라는 게 고정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상품권을 지금 당장 9,800원에 파는 경우가 있어요. 10,000원짜리를 200원 할인해서 파는 거죠. 이게 왜 일어날까요? 당장 현금이 급한 사람이 빨리 팔려고 조금 깎아 파는 거예요. 반대로 이 상품권을 9,500원에 팔면요, 500원을 더 할인한 겁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더 높아지죠. 9,500원 주고 사서 10,000원어치 물건 받으니까요. 채권 시장이 딱 이겁니다. 채권의 가격이 낮아질수록, 즉 할인 폭이 클수록 그 채권을 사는 사람의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내려가요. 가격과 수익률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시속게임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입니다. 이제 금리 이야기로 돌아와 봐요. 시장 금리가 오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새로 발행되는 채권이나 예금 상품들이 더 높은 이자를 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전에 낮은 금리로 발행됐던 기존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이 뚝 떨어집니다. 새 거는 이자 5% 주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2%밖에 안 주니까요. 그러면 아무도 이 기존 채권을 원래 가격에 사려고 안 합니다. 팔려면 가격을 확 낮춰서 할인을 많이 해줘야 해요. 할인을 많이 해주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올라가서 새로운 채권과 경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 채권은 귀해져서 가격이 오릅니다. 정리해 볼게요. 금리 상승이면 채권 가격 하락, 금리 하락이면 채권 가격 상승.
이 반대 관계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채권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 공식입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왔던 저쿠폰 채권의 수익률이 왜 높아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금리 시절에 발행된 1.5% 표면금리 채권은 지금처럼 시장금리가 4, 5%가 된 환경에서는 아무도 원래 가격에 안 삽니다.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데 바로 이 할인된 가격으로 사면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 실제 수익률이 시장금리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만기입니다. 만기가 짧은 채권이랑 만기가 긴 채권, 금리 변동에 어느 쪽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만기가 긴 채권입니다. 이유가 뭔지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파트 전세 계약 생각해 보세요. 1년짜리 전세랑 10년짜리 장기 계약이 있다고 칩시다. 내년에 전세 시세가 크게 바뀔 것 같아요. 어느 계약이 리스크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10년 계약이죠. 10년 동안 시세가 얼마나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기가 길수록 그 긴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할 가능성이 크고 그 변동에 따른 가격 충격도 훨씬 크게 받습니다. 이 만기에 따른 가격 민감도를 전문 용어로 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제신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죠. 듀레이션이 높다는 건 금리 변동에 가격이 크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10년, 20년짜리 장기 채권들이 듀레이션이 높고 1년, 3년짜리 단기 채권들이 듀레이션이 낮습니다. 듀레이션이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시나리오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시나리오 하나, 금리가 오를 때입니다. 3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데 금리가 1% 오르면 채권 가격이 20% 이상 폭락할 수 있어요. 반면 1년짜리 단기 국채는 같은 금리 상승에도 가격 하락이 1% 안팎에 불과합니다. 시나리오 둘, 금리가 내릴 때입니다. 30년 만기 국채를 들고 있으면 금리가 조금만 내려도 채권 가격이 20, 30% 폭등할 수 있어요. 주식처럼 매매 차익을 늘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채권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 같다 싶으면 장기 국채를 왕창 사서 가격 차익을 챙기는 전략을 씁니다. 여의도 증권사에서 부채 선물로 수백억을 굴리는 채권쟁이들이 하는 일이 딱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고요? 금리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면 단기 채권 위주로 안전하게 굴리고 금리가 꼭대기에 와 있고 곧 내릴 것 같다면 장기 채권을 담아서 가격 상승 차익을 노리는 거죠. 2024년에서 2025년에 걸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미국 장기 국채 ETF를 들고 있던 투자자들이 주식 못지않은 수익을 챙긴 게 딱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금리 방향을 잘못 읽으면 장기 채권은 독이 됩니다. 2022년에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을 들고 있다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엄청난 평가 손실을 봤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세 번째 챕터에서 나올 SBB 이야기랑 직결되는데요. 잠깐, 그 전에 수익률 곡선에 대해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에는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yieldcurve라고 부르죠. 가로축에 만기를 놓고 세로축에 금리를 놓으면 하나의 곡선이 그려지는데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곡선이 우상향합니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형태죠. 왜냐하면 돈을 오래 빌려줄수록 불확실성이 크니까 이자를 더 받아야 맞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이 곡선이 뒤집어집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합니다. 경제 뉴스에서 경기 침체 전조라며 난리치는 바로 그 현상이죠. 왜 이게 경기 침체 신호냐고요? 채권 시장의 큰 손들, 즉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내릴 수밖에 없다고 예상할 때 지금 당장 장기 채권을 사재기합니다. 왜요? 지금 미리 사두면 나중에 금리 내릴 때 가격이 팍 올라서 차익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장기 채권 수요가 몰리면 장기 금리가 내려가고 결과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겁니다. 이게 경제의 큰 플레이어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포지션은 뭐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보이면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시그널입니다. 이때 포트폴리오에서 경기 민감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반대로 만기가 적당한 우량 채권의 비중을 늘리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교과서 이야기고 실제 투자는 항상 분할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방에 오리는 금물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기초공사가 탄탄하게 깔렸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이야기, 미국을 뒤흔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전말입니다. 2023년 3월, 미국 금융계에 핵폭탄이 하나 터집니다. 규모로 따지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 사태였어요. 그런데 황당한 건 이 은행이 파산한 이유가 가장 위험한 자산을 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샀는데 파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2020년에서 2022년입니다. 당시는 전 세계가 돈을 미친 듯이 풀어대던 유동성 파티 시절이었어요.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까지 겹치면서 시중에 돈이 넘쳐 흘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투자금을 폭탄처럼 받으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SVB에 예금이 폭발적으로 몰려들었어요. 2019년에 약 70조 원이던 총 예금이 2년 만에 거의 250조 원 가까이로 3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본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야 합니다. 고객 예금에 이자 줘야 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당시 제로금리 환경에서 안전한 단기 채권들은 이자가 거의 0%에 가까웠어요. 이게 SVB를 탐욕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SVB 경영진은 이런 계산을 합니다. 우리 고객들 스타트업 애들이잖아. 자기들 지갑이 두둑하니까 예금 빨리 찾아갈 리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장기 국채에 투자하면 어떨까? 10년, 20년짜리 장기 국채는 단기 채권보다 이자를 훨씬 많이 주거든. 그 차이로 이익을 챙기자. 자, 이 전략의 이름이 뭐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기 미스매칭입니다. 받은 예금은 단기인데 굴리는 자산은 장기로 가져가는 것. 남는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버는 아주 고전적인 은행 수익 모델이긴 한데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전략이에요. 소나기만 안 오면 잘 돌아가다가 폭우가 쏟아지는 순간 한 방에 가라앉는 구조거든요. SVB는 2020년에서 2021년에 걸쳐 수십조 원어치의 미국 장기 국채를 사모읍니다. 당시 금리가 낮으니까 장기 국채도 가격이 비쌌어요. 비싼 가격에 많이 사들인 거죠. 그리고 2022년 폭우가 내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전속력으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2022년 초에 0.25%였던 기준금리가 불과 1년 반 만에 5%를 넘어섭니다. 금융 역사상 가장 가파른 금리 인상 속도 중 하나였어요. 자, 이제 아까 배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것도 장기 채권이니까 듀레이션이 높으니까 가격 하락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SVB가 수십조 원 주고 사놓은 장기 국채들의 평가 가치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게 있어요. 그냥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 다 주잖아요. 미국 정부가 망할 리 없으니까 만기에는 100%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 그런데 SVB는 만기까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고요? 바로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러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팍팍 오르니까 스타트업들도 돈줄이 말라서 투자 유치가 힘들어졌어요. 회사 운영비가 필요해지니까 은행에 맡겨뒀던 예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이 돈을 찾고 이 소식이 실리콘밸리에 퍼지자 공포가 퍼집니다. SNS를 통해 SVB 위기설이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수십 개의 벤처 캐피털이 투자한 스타트업들에게 즉시 예금을 빼라고 통보합니다. 단 하루 만에 약 55조 원의 인출 요청이 몰려들었어요. SVB 입장에서는 이 돈을 내주려면 갖고 있는 장기 국채를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채권들 시장 가격이 얼마죠? 반토막이 났잖아요. 100원짜리를 60, 70원에 팔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수십조 원의 확정 손실이 발생하면서 2023년 3월 10일
SVB는 파산을 신청합니다. 영업 개시 40년, 그리고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던 2년 기회일이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채권은 만기까지 버티면 원금 보전이 되지만 중간에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시점의 시장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SVB는 안전한 자산을 샀지만 그 자산을 원래 가치로 회수할 시간을 벌지 못했어요. 둘째, 자금의 성격과 투자의 만기가 일치해야 합니다. 단기로 들어온 예금을 장기 채권에 태운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걸 우아한 말로 유동성 리스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라면 이 원칙은 더 중요합니다. 2년 내에 써야 할 돈은 절대로 만기가 긴 채권에 넣으시면 안 돼요. 중간에 필요해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금리 방향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SVB 파산은 가장 안전한 자산을 샀다고 해도 투자의 원칙을 어기면 망한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죠. 채권 가격과 금리의 시속 게임, 그리고 만기 미스매칭의 위험성.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차이는 시장이 흔들릴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실제 투자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방구석에서 붓고체 쇼핑하기 실전 가이드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2026년 현재 방구석에서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단돈 2만 원으로도 채권을 살 수 있다고요. 강남 부자들만 하던 채권 투자가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알려드릴게요. 채권 시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장내 채권과 장외 채권입니다. 장내 채권은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호가창을 직접 보면서 사고 파는 방식이에요. 원하는 가격에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거래량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채권은 사면 만기까지 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주식처럼 활발하게 사고 팔지 않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팔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초보 투자자에게는 장외 채권이 훨씬 편리합니다. 장외 채권은 증권사나 은행이 시장에서 미리 채권을 사다가 우리한테 소매로 파는 방식이에요. 채권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정리된 상품 목록에서 원하는 걸 골라서 클릭 몇 번으로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 꺼내세요. 지금 쓰고 계신 증권사 앱 아무거나 켜보시고 검색창에 채권이라고 쳐봐보세요. 아니면 금융상품 메뉴 안에 채권 탭이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상품 목록이 쭉 펼쳐집니다. 토스뱅크도 목돈 굴리기 메뉴에 채권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 앱에서 장외 채권 메뉴를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이름도 복잡하고 숫자도 많아서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딱 세 가지 필터만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신용 등급입니다. 발행한 기관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나타내는 점수예요. 처음에는 절대로 AA 등급 이하 채권에는 눈길도 주지 마세요. AA 등급 이상, 특히 국가가 발행한 국채,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이 발행한 특수채, 시중은행이 발행한 은행채, 이 세 가지 중에서만 고르세요.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원금 날릴 걱정 없이 편하게 잘 자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기입니다. 초보자라면 만기 3년 이하로 시작하세요. 아까 듀레이션 이야기에서 배우셨듯이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중간에 금리가 좀 오르거나 내려도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심장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앱에 표시되는 수익률은 연 환산 수익률로 지금 이 가격에 사서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1년에 몇 %씩 수익이 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숫자가 현재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으면서 아까 배운 저쿠폰 채권이라면 더 좋습니다. 표면 금리는 낮은데 수익률은 높은 채권, 즉 시장에서 할인되어 팔리고 있는 채권을 골라야 절세 효과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세 가지를 합산해서 제가 드리는 초보자 추천 조합은 이겁니다. 신용등급 AA 이상, 만기 2년에서 3년, 수익률이 예금 금리보다
0.5% 이상 높은 채권. 이 조건을 충족하는 채권을 찾아서 최소 금액인 10,000원에서 10만 원 단위로 일단 사보세요. 주식 계좌에 있는 여유자금 일부를 채권으로 분산해 두는 것만으로도 포트폴리오 안정성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릴게요. 지금 2026년 시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잠깐 짚어볼게요. 2024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 금리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채권 투자의 매력은 두 방향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안전한 이자 수익입니다. 시장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을 사두면 만기까지 쏠쏠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예금보다 좋은 조건으로요. 다른 하나는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자본 차익입니다.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린다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테고 그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채권일수록 이 효과가 크죠.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분들은 만기 10년 이상의 미국 국채나 미국 장기 국채 ETF를 일부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수 있어요. 금리 인하가 더 진행되면 상당한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하고 금리 방향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떤 채권을 사야 합니까? 만기 긴 거 삽니까? 짧은 거 삽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금리가 정확히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파월 의장 본인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딱 하나입니다. 아직 채권 처음이다. 금리 방향에 자신 없다. 손실 보기 싫다. 이런 분들은 만기 3년 이하 우량 단기 채권부터 시작하세요. 예금처럼 쓰되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미 주식이나 다른 자산도 하고 있고 금리 인하 흐름에 베팅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정도를 만기 7년 이상 채권이나 채권 ETF로 가져가 보세요. 나머지 자산과의 분산 효과도 챙기고 금리 인하 시 자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린 돈으로 채권 투자하려 한다. 이런 분들은 제발 그 생각 지금 당장 버리세요. 채권은 원칙적으로 저위험 상품이지만 레버리지를 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투자는 내 돈의 범위 내에서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리스크 경고 파트입니다. 아무리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해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 리스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 금리 인상 리스크입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재발이나 공급망 충격이 오면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갖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특히 장기 채권은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SVB 사태를 기억하시죠? 둘째, 신용 리스크입니다. 아무리 AA 등급이라도 기업 채권은 발행회사가 망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 때 대기업들도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꼭 국채나 공공기관 채권 위주로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장내 채권은 거래량이 적어서 원하는 가격에 팔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제값을 못 받고 던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내에 써야 할 돈으로 만기 10년짜리 채권을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넷째, 환율 리스크입니다. 미국 국채나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때는 환율이 중요합니다. 채권 자체에서 수익이 나도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환 해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다섯째, 세금 제도 변경 리스크입니다. 아까 채권 매매 차익이 비과세라고 했는데요. 세금 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액이 사라지거나 과세 기준이 바뀌면 투자 매력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제 변경 관련 뉴스는 꾸준히 체크하세요. 무조건 채권이 좋다며 풀매수하는 건 계좌가 녹아내리는 지름길입니다. 항상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원칙을 지켜주세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데 모아 정리해 드릴게요.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의 핵심 정리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크게 세 덩어리였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왜 부자들이 채권에 환장하는가였죠.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크면 금리가 낮게 찍혀 있는 저쿠폰 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사면 실제 수익률은 높은데 세금은 낮게 내는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강남 자산가들이 증권사 PB센터에서 조용히 채권을 쓸어 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금리와 채권 가격의 반대 관계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 시속 게임은 채권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길수록, 즉 듀레이션이 높을수록 금리 변동에 가격이 더 크게 반응합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 SBB 파산 실화였습니다. 단기 예금을 받아서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쓰다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뱅크런이 겹치면서 강제로 손실을 확정해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을 샀어도 투자 원칙을 어기면 망한다는 교훈이었죠. 이 세 가지를 꿰뚫는 핵심 문장 딱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채권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지금 가격으로 사는 것이고 그 가격은 금리에 따라 움직이며 세금과 만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수익률을 결정한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본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입니다. 하나, 지금 쓰는 증권사 앱을 켜고 장외 채권 메뉴를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채권들이 있는지, 수익률은 얼마인지 구경만 해보는 겁니다. 매수 안 해도 됩니다. 일단 메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눈에 익혀두세요. 둘, 지금 갖고 있는 예금 중에 1년 이상 안 써도 되는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 돈 일부로 AA 등급 이상 단기 채권 하나만 사보세요.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사봐야 이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감이 됩니다. 100번 이론 공부보다 딱 한 번 직접 사보는 게 훨씬 빠르게 배워집니다. 셋, 앞으로 경제 뉴스에서 금리 관련 기사가 나오면 그냥 스크롤 내리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사를 보면서 이게 채권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머릿속으로 시속 게임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 습관만 들여도 경제 감각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앱 열어보고 찾은 채권 이름이랑 수익률 남겨주세요. 뭘 골랐는지,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 궁금한 점은 없는지 다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직접 답변해 드릴게요. 실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게 이론 강의보다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자, 오늘 제가 밤새 분석하고 팩트 체크한 내용 전부 다 풀었습니다. 채권이 뭔지도 몰랐던 분이 이제는 강남 부자들이 왜 저쿠폰 채권을 사는지,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 SVB는 왜 망했는지 전부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카페 한 잔 값은 뽑고도 남죠? 영상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를 샀는데 SVB는 왜 파산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을 샀어도 금리 변동의 위험을 무시하고 만기를 잘못 매칭했기 때문입니다. 채권이라는 바다는 넓고 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나침반만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항해할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나 궁금한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가 또 밤새서 팩트체크 완벽하게 끝내고 돈 되는 정보만 싹 다 모아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진짜 다 같이 단결 성투 합시다!